학부님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 네, 또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 4강 태아의 이제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을 가지고 교과서와 PPT와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면 같이 이제 나누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83페이지를 보면 태아의 개념 및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 83페이지를 잠시 읽고 PPT를 설명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태아의 정의. 수태는 임신이 이루어지는 이제 행위를 말하는데 수정란이 자궁의 벽과 닿는 과정인 착상을 한 후 임신 8주까지를 배아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8주 이후부터 출산까지는 이제 태아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태 후 출산에 이르는 전 기간을 임신이라고 이렇게 하지요.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성별, 연령, 피부색, 국적, 종교 등과 상관없이 존엄권의 주체가 되며 신체장애, 그 다음에 유아, 중범죄인조차도 존엄권의 주체가 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아의 경우 대다수가 존엄권을 가지고 있음을 긍정하고는 있는데 헌법에는 그 생명의 시기를 갖다가 명시를 하지 않았다고 이제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의학의 발전으로 뱃속의 아이를 다 들여다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생명이 형성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아동복지법 제2조 1항에서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그 태아도 아동의 범주에 들어가 아동복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네. 에릭슨은 인간 발달을 단계를 나눠 놨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태아기가 없어요. 저는 이제 거기다가 태아기를 집어넣었죠. 특히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 수정이 된 그 순간부터 생명이 생명으로 간주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 볼 때 과연 인간의 영혼이 언제부터 존재하는가? 우리의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정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것을 부여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태교의 중요성이 태아를 갖다가 언제부터 생명 주체로 보면서 태교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는 수정된 순간부터 태교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처음에 이제 임신한 사실을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막 딸이 되면은 너무 이제 배가 부르고 이제 나을 때가 되니까 그때는 그 태교를 하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요. 네. 저는 이제 84페이지를 이제 다루기 전에 아동복지, 뒤에 이제 아동복지가 또 연이어서 나와서 아동복지에 대한 포괄적인 걸 일단은 나누고, 그리고 나서 태교의 중요성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PPT를 이제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네, PPT를 보겠습니다.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 이제 탄생이 되죠. 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이제 결혼이 이제 최초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24절, 23, 24, 25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네, 이렇게 최초의 인간의 이제 첫 번째 탄생 부부가 이제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혼 제도가 이제 성경에 여기에 이제 최초로 명시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4장 1절부터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니라.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가인 아벨을 낳고, 그래서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이 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녀 가인과 아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서 PPT 자료를 보면 결혼 제도가 제가 이제 먼저 언급을 하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하와가 임신해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PPT 5쪽을 보면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최초에는 그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이제 모치 안에서 이렇게 수정이 돼서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인격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기독교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모태에 조성하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수정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의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그리고 인격체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네. 이 교과서에 이제 태아의 개념 아까 이렇게 말씀해드렸듯이 태아는 원래 배아 전기가 있어요. 그리고 배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배아 전기는 수정해서 착상해서 2주까지를 갖다가 배아 전기라고 그러고, 2주 후서부터 8주까지 엄마 모체의 자궁에 안전하게 착상될 때까지 8주는 배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8주부터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임신 기간을 거쳐서 태어날 때까지, 출산 전까지를 갖다 태아기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네, 그 배아기의 이제 신체 조직 분화 요거를 좀 한번 볼게요. 네, 인간이 이제 그 배아기로서 수정을 하면은, 수정이 되면 그때서부터 계속 이제 이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이제 자궁에 착상이 됐을 때 그 배아의 바깥쪽에 있는 외배엽은 피부와 털, 손톱, 발톱, 신경계통, 그리고 뇌와 척수 이런 신경을 이제 만들어내는 신체 조직이 되고요. 중배엽은 근육과 그 다음에 골격, 심장, 비뇨기계, 생식기를 만들어 이렇게 분할이 되죠. 그 다음에 내배엽은 호흡기관과 췌장과 소화기관으로 이렇게 이제 그 엄마의 모체 안에서 이제 아이가 우리 인간으로서의 신체에 그 필요한 모든 기관들이 이렇게 이제 분할을 하면서
조직이 조직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PPT 8쪽에 보면 이제 여기 가장 민감한 시기 손상을 받지만 다소 덜 민감한 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태아가 어떨 때 이제 약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기형아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수정된 아이는, 태아는 이제 엄마의 난자 XX 염색체와 아빠의 정자 XY 염색체, 그러니까 이제 요것이 어떻게, 그래서 23개의 염색체, 22쌍의 상염색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23번째 쌍의 이제 성염색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23번의 염색체가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태아의 성이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아이로도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생물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여기 PPT 보면은 보세요. 10쪽에 보면 마지막에 XX와 XY 중에 XX와 만났을 때 여자아이로, 그 다음에 XY 염색체가 만났을 때 남자아이로, 이렇게 아들과 딸이 구별이 되겠어 태어나죠. 네. 여기서 이제 태교의 중요성이 이제 나오는데, 태아는 수정후 출생까지 모체에서 약 10달 동안 거의 280일, 약 40주 동안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출생을 하죠. 그래서 인간 발달 과정 중에서 가장 변화가 빠른 시기예요. 엄마 아빠의 그런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이후에 바로 분화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체 조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태능이 때 형성되는 신체적 구조와 기능은 한 개인이 전 생애를 통해서 특징 지을 수 있는 신체 구조와 그 다음에 행동 발달의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태내 발달과 태교는 출생 후 순조로운 성장과 직결되므로 태내 환경에 대한 주의 깊은 이해와 태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태교를 언제 하는가, 이 시기를 갖다가 우리가 대부분 아이는 태어나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서양에서는 아이의 나이를 갖다가 태어나서 몇 개월 이런 식으로 하지, 그 이전의 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벌써 1살로 권주를 하는데, 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동양권에서 사람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배 안에 있을 때까지도 중요하게 여기고 태교를 해왔고요. 네, 그래서 이미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아이를 갖다 태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서, 정말 교육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지만 10달 뱃속에 있을 때 그때의 아이를 갖다가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게 태내 환경을 조성해주고, 엄마가 스트레스 안 받게끔 해주고, 약물을 조심을 하고, 그리고 음주도 조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심을 하고, 그리고 좋은 거 보고, 좋은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와 태담을 나누고, 이런 안정된 환경 가운데서 엄마가 잘 먹고, 그리고 아빠의 그런 이제 거기에 태교가 같이 협력해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협력해서 산모를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아이가 잘 자라게끔 도와줬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나서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주 건강하고 안정적인 아이로 태어나서 훨씬 성격 형성과 그 다음에 행동 발달의 기초가 됐잖아요.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미지를 보고 가겠습니다. 요게 배아지요. 그래서 외배엽과 중배엽, 내배엽, 이렇게 이제 다리도 보이고요, 심장도 보이고, 팔도 보이고, 보이죠?
모체에 탯줄이 자궁벽에 이제 아주 잘 착상이 돼서 이제 영양을 모체로부터 이렇게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아이가 엄마가 정말 약물을 복용하고 그래도 태내에서 이걸 다 차단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탯줄을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이 되는 그거를 확실히 안 것이 이제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때 산모들이 복용한 어떤 약물이 그 후에 기형아들이 굉장히 많이 출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전쟁에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걸 겪으면서 그 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성장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가 증명이 돼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그 산모가 혹시 나쁜 약물을 먹더라도 차단을 시킬 것이다 아이에게. 근데 그때 기형아가 많이 출산되고 그때서부터 이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네, 어느 정도 권론은 지겠지만 100% 차단은 안 되죠. 네. 네. 보통 이제 이게 산부인과에서 이 사진을 보고 이제 우리는 아이를 갖다가 이제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가족에게 알리기도 하죠. 임신 이제 10주의 태아의 모양이죠. 거의 이제 완성이 되다시피 세상 밖에 나와서 살 수 있도록 이제 거의 이제 준비가 된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진을 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아빠의 그 손과 엄마의 아이는요 정말 뱃속에서 그렇게 자라서 태어나서 어떤 엄마 아빠의 강보에 쌓여서 자라느냐야 나에 따라서 그 아이가 얼마나 태내에서도 건강하게 잘 자랐지만 그 후에도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아이를 성장할지가 가늠이 됐죠. 너무 예쁘죠? 19 이제 PPT 19 쪽에서 이제는 아동 발달 이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뒤에가 이제 아동 복지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동 복지에 대한 거, 태아도 아동 복지의 범주에 집어넣기 때문에 제가 아동 발달 이론과 아동의 이제 권리라든지 이런 거를 좀 다루고 그리고 또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동기의 중요성을 아동 발달 이론은 아동기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기는 이렇게 성인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동 발달기마다 우리는 이제 배워서 알잖아요. 감각운동기, 그 다음에 자율성과 수치심, 그 다음 주도성 대 죄책감, 또 뭐예요? 신뢰감 대 불신감, 이제 그걸 지나서 그 다음에 또 아동기에 들어가서는 근면성과 열등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동 발달기가 그 단계에 따라서 삐아제는 어땠어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나눴습니다. 또 프로이드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성기기, 잠복기, 성기기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아동 발달 이론은 그 아동이 어느 나이가 몇 살에 따라서 어떤 발달 그 발달기에 해결해야 될 어떤 과업을 성취해야 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아동 발달 이론이. 그래서 아동기의 그 중요성을 갖다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립이 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성인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정말 회초리로 때려서 가르쳐야 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19세기 이제 그 삐아제가 그 자기 아이를 3명을 갖다가 관찰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도 만들어지고요 발표가 되고
다양한 이제 학자들의 이론들이 이제 다윗도 자기 아이를 갖다 관찰해서 이제 그랬고, 이런 아동 발달 이론들이 이 단계마다 그 해결해야 될 어떤 과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나오면서 이론이 발표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동의 중요성이 강조가 됐죠. 그래서 아동 복지와 교육, 건강, 심리, 정서 분야 등 전문가와 부모가 아동의 특수한 욕구와 능력에 민감하게 대응하도록 하는데 아동 발달 이론은 이바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아기에는 또 어떤 이제 중요한 것을 해야 될지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동복지란 학자들마다 다르게 정의는 되지만 특별한 문제나 욕구가 있는 아동은 발달기마다 이제 특별한 문제가나 욕구가 있는 아동은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과 민간단체,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서로 협력해서 아동에게 제공되는 모든 복지적 활동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의 개념은 아동과 복지가 플러스된 개념이죠. 웰페어가. 그래서 아동이 편안하게 잘 지내는 상태를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동복지 제도는 모든 아동의 행복을 위해서 아동에게 안전하고, 첫째가 안전하고 그리고 지속적이며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는 공적 사적 정책과 서비스다. 아동복지 정책을 보면 국가나 지방정부가 아동복지를 위해서 설정한 목적과 원칙, 행동, 방향 그리고 절차를 이제 펼쳐나가는 거죠. 그리고 아동복지 서비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동이나 아동의 가정에 제공되는 소득 지원, 보육, 교육, 음식, 보건의료, 그 다음에 아동의 주거, 이런 주거, 그 다음에 치료, 상담, 여러 가지 그런 걸 위해서 각종 현물도 지급하고요, 현금도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의 개념에서 큰 틀에서 보면 아이는 우리의 국가의 자원이죠. 인적 자원. 그래서 정말 선별적으로 아동이 이제 그야말로 미혼모의 아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또 버려진 아이, 유기 아동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부모가 키울 수 없는 그런 아이들만 아동복지를 적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자녀적 선별적 복지가 있고요. 부모의 양육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고 정서, 행동, 발달상 취약한 아동의 특수한 요구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위기 중심적이고 사후 처방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복지가 있는가 하면 미국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녀적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지금은 보편적 복지로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이제 이미 됐고 점점 확대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뿐 아니라 모든 아동이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반 환경을 조성하는 국가와 사회의 노력. 그래서 어떤 문제를 예방하는 것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는 보편적 복지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아동에게 그 부모가 사회의 경제적 지위가 어느 정도 이제 정말 넉넉해서 아동 복지 수당을 받지 않아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제적인 지위가 있을지라도 이제 보편적 복지로 전환이 되면서 아동 수당을 지급을 하죠. 요즘에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쪽으로 이제. 근데 보편적 복지를 일찌감치 이제 실천하는 나라가 스웨덴과 프랑스,
유럽에서 이제 많이 이 사회복지가 이제 아주 보편적으로 일찍 발달한 나라에서 이거를 이렇게 점점 이제 아동 복지에 대한 거는 보편적 복지 쪽으로 이렇게 이제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 스웨덴이나 프랑스, 제가 이제 보육을 이제 보육 경영학을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외국의 이제 보육 정책을 보면 정말 잘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죠. 프랑스나 이런 스웨덴 이런 나라에서는 미혼모일지라도 아이를 혼자서 잘 키워낼 수 있는 사회복지적인 그런 환경이 전부 다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뭐 사생아로 태어났건 미혼모에게서 태어났건 어쨌든 이 땅에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이는 네, 미혼부가 키우든 미혼모가 키우든 간에 그 아이를 국가에서 협력해서 잘 키워서 사회의 일원으로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모든 것을 이제 거의 원조를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들의 복지는 정말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앞으로 또 해나가야 될 문제고, 옆에 나라 일본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신엔젤 정책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서도 또 많이 그렇게 아동 복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린이집과 이제 유치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국가에서 신경을 쓰고 개입을 많이 하죠. 네, 아동 복지의 필요성입니다. 네, 옛날에는 아동의 과거에는 아이를 갖다가 내다 버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뭄이 심하든지 그럴 때는 할 때는요, 특히나 여자아이들은요 산속에다 갖다 버렸어요. 영아를 유기하는데 그게 범죄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권리가 거의 없었고 의무만을 가진 성인 축소판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현대는 성인과 다른 아동만의 독자적 발달 특성에 따른 특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인구 사회학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가족이 소규모화됐죠. 그러다 보니 가정의 돌봄 기능이 축소가 됐죠. 네, 그래서 또 경제적 변화,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세계화로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가족 해체와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너무나 많이 다양한 가족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오는 부모가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뭐 한부모 가정에서 아빠가 없고 엄마가 없고 아니면 뭐 다양한 입양 가족 또 위탁 뭐 여러 가지 다문화 가정 이런 그래서 다양한 가족의 등장함으로 해서 특히나 아동 복지가 국가에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개입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는 그런 이제 사회적 상황이 도래해서 그래서 아동 복지의 필요성은 점점 더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아동의 권리. 옛날에는 아동은 정말 성인의 축소판으로 살기가 힘들 때는 어떻게 뭐 우리나라도 아이들을 갖다 키울 수 없는 6.25 전쟁 이후에 전쟁 고아들 정말 많이 외국으로 입양을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그야말로 아이들이 우리 땅에서 내 나라 우리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아이니까 우리가 함께 키워야 되는 그런 아이로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동의 권리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정말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또 배려하고 국가에서 또 입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외국으로 이제 내보낼 게 아니라 우리 아이는 우리가 키우자. 옛날에는 정말 그 폐허가 된 나라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외국으로 입양을 보냈지만 지금은 그 혈통주의적인 그런 이제 우리의 가족 그 주의 사상이
혈통주의가 우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의 아이를 키우기를 이제 꺼려하는 이런 이제 문화에서 이제 외국으로 많이 보내는, 네, 그래서 고아 수출국이라는 이런 오명을 이제 벗기 위해서 지금은 이런 거를 이제 제한하기 시작했죠. 아동의 권리를 보겠습니다. 독립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인권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의식주와 무상교육 그리고 보건 등 기본 생활 조건을 제공을 하죠. 네, 우리나라 네, 드림 스타트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제도를 지금 하고 있죠. 아동 나이에 맞는 법령과 아동의 시민권 보호를 하고 인종과 성, 국적, 종교, 그다음에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지 피부색 등과 관련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점점 우리나라 다문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죠. 네. 이게 이제 유엔 내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거를 이제 1989년에 유엔에서 11월 달에 총회에서 이 아동 권리에 대해서를 이제 이거를 협의를 이제 회의를 했죠. 협의를 해가지고 아동 권리 협약이라고 해서 만장일치로 네, 그래서 1990년 9월 2일 날 국제법으로 이제 아동의 권리를 갖다가 효력을 갖다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6개국이 이제 거기에 네, 비준을 하고 1991년 대한민국은 또 이제 거기 비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 권리 협약 국제법의 영향을 우리나라도 이제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네 가지 기본 원칙을 정했습니다. 국제법이죠. 생존과 발달에 관련된 권리, 그 다음에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할 권리. 아동이 이런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참여의 권리. 이건 뭐냐면 혹시 부모님이 이혼을 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아들은 아빠가 데려가고 딸은 내가 키울게. 그리고 애들한테 의사 표현을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헤어지게 됐는데 너는 누구하고 살고 싶니? 물어봐서 선택을 하게끔 네, 그렇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걸 이제 권리로 이렇게 결정을 했죠.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평등하게 대우를 받을 권리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 권리 협약의 의의는 아동을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이제 이렇게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